마을과 예술이 만나 소중한 예술꽃을 피우고 우리 제주인들의 삶을 아름답게 그려내는 공동체 예술, 소셜아트. 너무 감사합니다. 21세기 문화예술성 제주의 문화를 이끌어갈 소셜아트의 미래 비전을 모색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준비한 제주형 문화예술 전문 인력 문화 소셜 플래너, 소셜아트의 개념과 사례, 그리고 비전을 전해온 3주간의 특별 강연에 이어 오늘은 제주의 소셜 플래너들과 경희대 예술경영연구소가 함께 소셜아트 어떻게 하나요? 라는 주제로 특집 토론을 펼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 소셜 플래너 토론 진행을 맡은 조선입니다. 지난 7월부터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연구소와 협력해서 제주형 문화예술 전문 인력 소셜 플래너 양성 과정을 추진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이 특별했던 것은 지금까지 흔히들 문화기획자, 문화예술 매개자 등등의 이름으로 불려왔던 문화예술 전문 인력에 소셜 플래너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그 의미와 역할을 심도 있게 짚어본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모시겠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연구소장님이시자 그리고 교수님이시죠. 박신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같은 과의 백영 겸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문화연구소의 학술연구 교수님이시죠. 이진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이미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두 분도 사례를 또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에코오롯 대표이신 정은혜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상상창고 숨 대표이신 박진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소셜 플래너 교육 과정을 담당해 주셨던 세 분의 교수님과 그리고 또 제주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계신 스님들의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얘기를 진행하기 이전에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소셜 플래너, 소셜 아트 어떤 개념인지 먼저 박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소셜 아트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미 이의 성격에 맞는 예술 활동이 계속 있었습니다. 자, 일테면은 커뮤니티 아트라든가 또는 생태 예술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 교육 사업 중에 사회예술 교육에 해당하는 모든 활동들이 사실은 통칭해서 소셜 아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정의하는 소셜 아트라고 만약 한다면 이미 캐나다와 독일과 미국에서는 이 소셜아트라는 이름으로 협회도 생기고 예술단체도 있고 그리고 많은 연구 학술 활동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단지 21세기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20세기 전반 후반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많은 예술가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술가들의 어떤 존재 방식이나 또는 창작 활동 이런 것이 조금은 모더니즘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에 기반한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의 절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예술 그 자체의 독립적인 근거를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만 해도 예술은 이제 근대사회 이전 같은 경우는 왕이나 귀족사회 또는 어떤 캐톨릭이라는 이런 그 거대한 후원제도 속에서의 예술 개념이었다가 근대사회에 오게 되면서 시민사회로 독립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그 거대한 후원제도의 방식이 이제 시민사회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예술시장 속에서의 어떤 예술가가 그 안에서 평가받고 그 안에서 이제
그 다양한 활동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예술 제도라는 형태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모더니즘 예술은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의 활동이 일종의 절대 창작 개념, 그리고 또 활동의 목표가 예술의 수월성, 그러니까 최고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에 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문화 정책에서 이런 엘리트 예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런 예술 활동 외에 이 문화 지형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풍부해지면서 이 예술의 영역들이 이제 넓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서 예술가의 활동조차도 모든 예술가들이 절대 창작만을 목표로 하기에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예술가들이 많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뭐 60년대 그 진보적인 서구대 유럽의 그런 운동과 더불어 뭐 일테면은 많은 연극인들이 거리로 나가서 연극을 하겠다. 또 많은 예술가들이 공공공간에서 예술작품을 하겠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엘리트 예술처럼 예술가가 예술적 수월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성과물을 발표하는 것들이 되게 그 작품을 절대 창작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페라 하우스, 콘서트홀, 그다음에 티어터라는 그 무대에 집중된 공간에서 그런 발표를 하고 또 미술관, 화이트 큐브라고 하죠. 하얀 벽에 작품만을 보게 만드는 이런 방식이었다면 소셜 아트는 기본적으로는 창작 방식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예술을 개입하는 활동을 자신의 창작 활동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들의 활동은 예술가의 절대적인 작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블랙 그 스페이스나 뭐 화이트 큐브 같은 그런 전용 공간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창작 방식도 예술가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시민들과 그리고 퍼블릭이나 커뮤니티와 공공으로 하는 그러니까 협업이라든가 또는 프로세스 아트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술의 체험이 어떤 각각의 사람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런 목표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많은 예술가들은 절대 창작을 하는 예술가마저도 보다 많은 대중을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창작을 하더라도 뭐 일테면은 뭐 사라예보의 그 국립도서관이 파괴가 됐을 때 전쟁에 항의하기 위해서 첼리스트가 첼로를 한다든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미국의 그 백신을 접종받는 그 장소로 요요마 같은 그 첼리스트 대가가 가서 연주를 한다든가 기본적으로 모든 예술가들은 많은 대중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제 특별히 소셜 아트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예 그 존재 방식 자체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창작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유통한다라는 개념 그리고 그 변화 자체가 사회 변화, 개인의 변화에 목표를 둔다라는 것으로 그런 활동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저는 많은 예술가들이 그 범주로 들어온다고 보고 또 제도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저는 좀 이제는 또 앞으로 기후위기와 앞으로 사회들에서 전반적으로 뭐 사회 양극화라든가 너무나 사회 문제들이 많이 지금 거쳐 있기 때문에 저는 소셜 아트라고 굳이 이제는 좀 그 개념을 제도적으로 좀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러나 이미 많은 예술가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 결국 소셜 아트에서 중요한 게 사회적인 관계란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에 있어서 이 시국에서는 정말 소셜 아트의 어떤 의미와 가치가 좀 더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백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팬데믹이 오기 전에 사실 문화예술 교육이 출발할 때부터 예술의 사회적 관계성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되었고 특히 2020년, 21년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그 관계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수위에서 얘기하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사회적 동물로서 거의
20세기 가까이 지내오다가 사회적 동물인 건 훨씬 더 오래전부터의 일이긴 하지만 하다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걸 두면서 서로 접촉하거나 만났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친구가 친구일 수 없는 그런 이제 공간과 시간의 공유의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심리적 문제들이 생겼고, 그것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업 속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시간을 같이 겪고 있다, 이 시간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술의 형태들이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만약 조금 개인적인 레벨이라고 하면 동시에 거리적 두기를 통해서 돌봄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복지관이 문을 닫고 방과 후 학교가 문을 닫고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서 과연 학교에 가 있어야 할 시간에 혹은 복지관에 가서 다른 분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시간에 이것이 이제 다 단절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우리 요번에 작년과 올해 많은 사례 속에서 예술가분들이 굉장히 선도적이고 어찌 보면 프론티어의 정신을 발휘하셔서 굉장히 작지만 정말 그 주옥 같은 사례들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고 있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손길을 내주시고 그 손을 잡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하고 함께하는 시간 안에서의 감성과 공감의 예술, 이런 것들이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발현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도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너무 누군가 위안을 받고 싶고, 그걸 사실상 그동안 예술을 통해서 아주 밀접한 대면 활동을 통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이 단절이 되면서 그게 어떤 뭐랄까요, 고립도 좀 격화된 것 같고, 아마 이런 사회라면, 이런 사회가 좀 더 지속이 된다면 그 예술의 소비자, 그러니까 최종 그 향유하게 되는 예술가가 아닌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소셜 아트에 대한 가치를 더 충분히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물론 그런 소비자 측면에서 지금 같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강제나 혹은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인해서 이런 예술에 대한 향후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소셜 아트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술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공익이나 아니면 사회적 문제를 환기시키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하지만 소셜 아트라는 것이 너무 어려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쉽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일단 소비자들은 어떤 행위들을 사실 강제를 하면 거부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부감을 사실 상쇄시키는 것이 문화예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서 우리가 소셜 아트에서 다루는 예술이 엘리트주의의 예술이나 뭐 이런 것을 넘어서 사실 우리 누구나가 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의 민주주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소셜 아트의 사실 방향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사회적인 이슈를 꺼내서 그 예술을 통해서 공감대를 나누는 것, 그게 때로는 치유의 과정일 수도 있고 회복의 과정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분께서는 이미 그런 활동을 많이 해오고 계시잖아요. 먼저 박진희 선생님께서 주로 어떤 이슈, 어떤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이제 상상창고 숨이라고 하는 예술가 그룹에서 예술가들과 협업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간이 그 제주의 작은 해안마을에 예전에는 마을 체험관이었던 그 공간에 마을에서 이제 그 활동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공간이 방치되어 있던 상황에서 인연이 되어서 그 공간에
함께 예술가들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삶의 터무니를 읽어가는 그 처음에는 뭐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작업 공간이었다가 엄마와 아이들이 또 와서 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술놀이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산림공작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쓸모없음의 쓸모라는 철학으로 또 활동을 하게 되고 현재는 어르신들을 만나는 게 좀 어렵긴 했지만 한 4, 5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먼저 와서 겨드랑이에 손도 좀 끼워주시면서 또 우영밭에서 걷어온 채소도 좀 갖다 놔주시고 이러면서 요즘은 어르신들의 어떤 기억을 기록하는 그런 활동들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손이 생각하는 문명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끊임없이 그런 삶의 현장 그리고 그런 활동들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좀 단단해진 어떤 관습이나 인식들을 좀 흔들어내는 뭐 이런 활동들을 조금 더 집중하고 있지 않나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어떤 아지트 공간을 가지고서 네, 네. 마을 주민들과 이렇게 네. 뭐랄까요, 공동체 무슨 사회 커뮤니티 같은 그런 성격을 지금 하고 계시군요. 산림공작소. 네, 네. 잠시 후에 또 다시 얘기 들어보고요. 정은혜 선생님은 어떤 활동 주로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코우롯이라는 단체를 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공간이나 그런 게 있진 않고요. 저희가 스스로를 산호 같은 단체라고 생각을 해요. 부분이자 전체인 산호처럼 산호는 군락지를 이루고 살지만 하나하나가 산호이기도 하고 전체가 하나이기도 해서 또 부분과 전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몇 명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떤 공간이 있진 않지만 함께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몇 년 전에는 산호뜨개라고 사람들과 뜨개질을 통해서 산호를 알리는 이런 작업을 하기도 했었고 지난 3년 동안은 플라스틱 만다라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작업에는 애도와 축복이라는 부제가 주어져 있어서 애도와 축복의 플라스틱 만다라라고 하는데 바다에 모래사장을 기어다니고 모래를 채로 쳐서 미세 플라스틱과 작은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을 주어서 생태계의 순환을 나타내는 만다라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과정 중심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이에요. 1년 내내 주어서 며칠 동안 만다라를 그냥 붙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놓기만 하고 그다음에 한순간에 없애는, 근데 이제 없애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미술 기반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미술이나 음악처럼 그 경험이 이때 남는 게 없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산호뜨개 같은 경우도 지금 전시 중인데 전시 끝나면 시를 풀려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 순환을 이뤄 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박진희 대표님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예술가의 역할이라는 것이 소셜 아트에서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기억을 기록하는 거, 그리고 글 쓰는 일. 근데 그런 것이 어떻게 예술일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은 기본적으로 그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자기의 창의성을 끌어내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셜 아티스트는 일종의 매개자로서의 예술가가 되는 거죠. 그때의 역할은. 그래서 오히려 소셜 아티스트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창의력을 끌어내게 해주는 역할, 그런 어떻게 보면은 프로보커이고 그 다음에 프로모터이고 그리고 어떤 메디에이터인 그런 역할로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정은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셜 아티스트들은 그러니까 이런 내부 자원에 대한 것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희가 예술 활동하면은 굉장히 많은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물감도 사야 되고, 저기 작업실도 있어야 되고, 연습실도 있어야 되고, 드레스도 무용복도 사야 되고, 악기도 사야 되고, 이런 거지만 소셜 아티스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가지고 그런 그 죽어버린 것에 다시 만다라를 만들어서 생명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원이라는 개념을 예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자산이나 재화로 해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예술적 관점에서 다시 살려내는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바로 소셜 아트의 혁신적인 면모들이 바로 이런 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두 분 선생님께서는 제주 지역에서 이 정도 활동을 하시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셨고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러한 그 제주 지역 또는 이 소셜 플래너, 소셜 아티스트의 길을 이제 새롭게 이렇게 걷고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많은 진입장벽을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 브랜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소위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교수님께서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소셜 아트를 위한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논의나 아니면 원리들을 소셜 아트에 그냥 대입하는 수순에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인 세그멘테이션이나 혹은 타겟팅이나 포지셔닝, 뭐 내 소셜 아트의 어디언스가 누군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고, 내가 하고 있는 소셜 아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그 어디언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가, 혹은 이 행위를 하는데 행위자들이 돈은 많이 들지 않는가, 이걸 넘어서서 시간은 혹은 노력은 많이 들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하는 작업이 사실 마케팅의 가장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컨텐츠에 유저들이 어느 곳을 통해서 접근했는지, 혹은 몇 시에 주로 많이 보는지, 여성이 많이 보는지 남성이 많이 보는지, 혹은 어떤 세대가 많이 보는지,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쉽게 클릭 몇 번으로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박진희 대표님이랑 사전에 얘기를 나누면서 유튜브 채널에 그 전담 관리자가 없어서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클릭 몇 번으로 계정만 본인이 소유하고 계시면 내 소셜 아트에 접근하는 소비자들이 어느 채널을 통해서 이 컨텐츠에 접근하는지 그것만 알게 되면 사실 마케팅적 차원에서 소셜 아트를 사실 그쪽에 마케팅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에서 기존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미리 마련해 놓은 마케팅적 도구들을 조금만 더 활용을 한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이런 소셜 아트가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고 조금 더 디지털라이즈 되면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튜브나 뭐 이런 그 마케팅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콘텐츠 아닌가요, 교수님? 네, 그렇죠. 콘텐츠가 무엇인가? 내가 시장에 무엇을 내놓고자 하는가? 저는 이제 이런 디지털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에 많이 전문적으로 들어가 있거나 뭐 그거에 공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지금 이진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들과 같은 매체 안에서 내 컨텐츠를 원하는 누군가를 발굴하고 그들에게 좀 더 친화적으로 다가가고, 또 우리 시대가 예술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가지는 컨텐츠들을 기획하고 그것을 이제 아까 나온 것처럼 이제 어느 지점에다 포지셔닝 하느냐, 이런 것들, 전략적 사고라고 하는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제는 지원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분들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선택자의 눈높이와 만나는 그런 콘텐츠들, 또 우리 소비자들이 굉장히 눈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변별력 있고 고유한 것들을 찾으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하면서 기획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셜 아트는 이미
굉장히 관객의 스펙트럼을 이미 굉장히 넓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최근에 수업에서 많은 사례를 듣는데,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 게임 음악 콘서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휘는 대구 심포니의 지휘자 분이 하시면서 게임에서 사용한 음악을 오케스트라로 한 거죠. 그랬더니 전체적인 관람객들이 전부 다 게임 이용자들이 오게 됐고, 그들은 대부분이 클래식 음악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객관적으로 관객 개발에 엄청나게 확대가 된 건데, 저는 이게 소셜 아트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모든 예술이 어떻게 관객을 넓게 만날 수 있는가, 이거는 아주 지고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 수동적으로 뭐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 미술관 온 그 인구 그 관객 수를 보면은요, 전체 인구의 0.001%도 안 되는다는 거죠. 근데 많은 예술가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한계를 느껴서 거리로 나가고 사회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저는 엘리트 예술조차도 이런 식으로 아까 같은 그런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관객 개발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특히 이제 이진우 교수님 온라인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조성진이 피아노 연주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20몇만 조회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전 지구를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그중에 많은 수는 클래식 음악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은 예술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무기가 돼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활용해서 결국은 관객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관객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술은 경험제라서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그 좋은 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일단은 접근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예술을 보다도 호기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접근을 해서 결국 예술을 통해서 자기 정화부터 시작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사회적 관계가 좋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어야 돼서,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은 소셜 아트만의 소셜 아트는 이 문제를 이미 알고 들어가는 거지만, 이거는 소셜 아트만의 과제가 아니라 모든 예술의 과제인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뭐 백년 교수님의 전략적 사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소셜 아트는 이미 정말 공연장을 찾아오는, 미술관을 찾아오는 계층을 넘어서는 관객 개발을 해온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예술의 직접적인 효과를 더 노리기 위해서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찾아간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는 연구를 하는 집단이었다, 이미. 그러나 관객 개발은 관객이 누군지, 관객이 뭘 원하는지, 그 관객이 예술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갖는지에 그걸 알 수 없다면 관객 개발 안 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관객 연구를 이미 한 집단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관객 연구라고 하면 약간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두 분 선생님께서 활동하고 계신 데는 그야말로 생활이자 삶터이자 놀이이자 예술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회적인 관계성이 더 강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마을에서 어린아이서부터 주부 또 어르신들까지 같이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함께하는 예술가들과 항상 연초면 워크숍을 하는데요. 저희가 함께 약속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부정어를 쓰지 말자. 만나는 모두에게 안 돼, 하지 마. 이런 부정어를 쓰지 말자라는 약속을 좀 하고, 두 번째는 뭐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5살 아이, 3살 아이부터 90 넘은 어르신들까지 만나고 있다 보니까 만나는 면면이 속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속도를 맞춰가야 하는 거, 그래서 함께하는 예술가들이 그런 속도를 맞춰가기 위해서 또한 저희가 함께 이제 공통의 언어를 찾아가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예술가들의 언어들이 좀 다 다르고, 근데 협업을 해야 되면 또 그런 공통의 언어들을 찾아가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으로 항상 시작을 하는데, 마을에 이제
그런 활동들은 결국은 삶의 지층들을 좀 발견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다양한 세대들을 만나고 그걸 또 공감해 갈 수 있는 활동이나 언어로 연결해 가는 거, 결국 이어가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은혜 쌤인 경우는 또 미술 치유를 또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만다라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의미 있게 와닿았거든요. 네. 요즘은 주로 대상들을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저는 이제 마케팅 전략적 사고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나도 그런 걸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 제가 뭘 하고 싶은지가 분명하고 오디언스가 명확하고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명확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마케팅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할 뿐이지 저는 이제 생태예술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자연이 만날 때 우리가 생태적 자아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치유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술이 이 기후변화 시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자연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어야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저의 오디언스는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운동가나 진짜 내가 환경을 위해서 뭘 해야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들은 불편하고 미안하고 죄책감을 겪고 그렇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거든요. 근데 예술이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역할이 절망을 다루고 우울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플라스틱을 정말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알갱이들을 줍는 정말 굉장히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인데 한 번 가서 뭐 한 줌 주울까 말까 해요. 그걸로 바다 못 살리고 이걸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느낌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래한 고통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어떻게 보면 미술 치료를 하는 사람으로서 미술이 갖고 있는 우리의 절망을 다루는 능력. 그러니까 사실 예술 치료라기보다 예술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로 네, 그 효과를 자체로 가지고 그 있어요. 예술이 갖고 있는 힘 중에 하나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뭐 예쁜 거가 아니라 고통을 아름답게 볼 수도 있고 슬픔을 아름답게 볼 수도 있고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개발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함덕해수욕장에서 근데 그게 일부러 거기 간 것도 아니고 그곳에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많아요. 근데 집에서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매번 수영하러 놀러 갔다가 발견을 해서 그곳에서 반복적으로 이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잘 쓰거나 온라인 매체를 많이 쓰지 않는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몸의 자세로 기어다니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발굴당해요. 예, 그런 면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어느 정도 저는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깨닫네요. 혹시 그 연결한다면 요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청중의 시대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 예술가가 삶을 해석했어요. 그리고 예술가의 입장에서 인간과 그다음에 세계와 그다음에 많은 사회 이슈들을 해석하는 거였고 그러면서 우리 수용자들은 이제 문화 소비자들은 그걸 통해서 이제 뭐 나름대로의 또 이제 자기 포인트를 갖게 되는 건데 요즘은 예술가는 오히려 청중이 얘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의 역할은 이제는 자기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가 스스로 말하게 만드는 그런 점에서 또 소셜 아트에 저는 강점이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치유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박진희 대표님이 자신의 모토를 쓸모없음에 쓸모있음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 사실 저도 굉장히 그거를 주장을 했던 건데 그 쓸데없음, 그 버려진 거 폐기물인 그 플라스틱 아무 쓸데없는 짓인데 그것을 다시 모아서 지루하게 그거를 하는 과정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는 이 치유를 주고 회복력을 준다는 엄청난 쓸모있음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는 모두가 스스로 말하게 하라. 그 청중의 시대 속에 새로운 예술가의 역할, 예술의 그런 치유력 같은 것이 굉장히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작정을 하고 덤벼들지는 않았지만 이미 많은 분들께서 소셜 아트를 하고 계시고 그런 의미에서 소셜 플래너이신 거잖아요. 교수님들께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 소셜 아트 플래너가 되기 위해서 또는 아트 플래너로서 가장 요구되는 그 역량이나 자질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아까부터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술이 굉장히 창작 중심이고 그 창작을 위해서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소셜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가지고 있던 집중력을 조금 다른 인간에게, 다른 사람에게 혹은 지역에게 줄 때 분명히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될 것이고, 그 발견된 것들과 나의 예술의 결합 지점들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정은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발굴 당하시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회자되면서 파급력을 갖게 되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예술에 대한 관심으로 성장했다면 소셜 아티스트가 되거나 소셜 아트 플래너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관심을 조금 돌려서 나와 같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 무엇인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의 확장. 네. 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 사실 백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그쪽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술가들이 소셜 아트 플래너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신 내면의 작업을 계속 한다기보다 그 힘을 사회 외부적인 것에 관심을 훨씬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미 만들어진 소셜 아트를 어떻게 하면 관객에게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반대로 이제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많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관심 주제를 내가 예술의 소재를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약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빅테크 기업을 제가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요즘 그런 시대니까요. 그래서 구글 트렌드나 혹은 네이버 데이터 랩이나 혹은 카카오 데이터 랩 등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사를 굉장히 빠르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호나 또 말씀하신 그런 내용 같은 거 키워드를 쳐보면 관련 검색어나 혹은 어느 지방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요소들을 내가 생각했던 거에 과연 사람들도 진짜 관심 있어 하는 것인가? 어떤 지역에서 더 관심 있지? 어떤 세대가 관심 있지? 이런 것을 먼저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범주 내에서 철저한 조사가 사실 소셜 아트 플래너가 갖춰야 될 역량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심의 확장의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지막으로 박 교수님께서.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셜 아트냐 엘리트냐 이걸 구분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고, 그러니까 정말 조금은 이 제도적인 관계에서 좀 편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여서 결코 소셜 아트와 엘리트 예술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는 말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를 드리고요. 그러나 모든 예술가들이 염원하는 건 뭐냐면, 이 예술의 가치를 이게 정말 나만 갖고 있기 싫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예술가나 이 예술계에 종사하는 문화 노동자들, 기획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극대화해서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고자 하는 그 열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정이 결국은 전략적 사고를 만들고, 그리고 어떤 나름대로 마케팅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제가 그 역량 속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략적 사고와 어떤 리더십과 거버넌스와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하자면, 저는 최근에 이제 기업가 정신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가 정신을 조금 잘못 알고 있다가, 조금은 좁게 알고 있다가
제가 이제 캐나다에 연구년을 가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의 특강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기업가 정신의 그 근본적인 것은 어떤 기업을 창출해서 이익을 내자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발명을 통해서 사회와 인간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것에 부수적으로 이익이 창출되는, 수익이 창출되는 이런 거고, 그러면서 그런 기업가 정신의 많은 사례들이 결국은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사회 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그렇다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예술기업가 정신으로 결합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한 결과,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예술기업가 정신은 일단은 아까 전략적 사고처럼 예술가들이 자신이 하는 예술 활동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외부 환경 분석하고 내부 자원 분석하고, 그러면서 이 비어있는 사회가 필요로 한 부분이 뭔가, 사회의 문제점 속에 예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아트, 그러니까 사회적 예술, 그러니까 소셜 아트는 처음부터 사회적 이슈만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술 본연의 역할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사회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쓸모없음의 쓸모있음이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예술의 본원적인 가치를 건드려서 결국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존감 회복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이 예술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지점들, 그러니까 예술의 가치를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공유하기 위한,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예술의 가치를 존경할 줄 알고 존엄함을 우리 사회 일부, 우리 사회 발전의 일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인식이 바뀔 때, 그것이 저희가 목표로 하는 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달려드는 게 아니고 예술의 본연의 가치를 표현하면서 사실 좋은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곳곳에서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사회적 예술의 힘이 아닌가 싶은데요. 끝으로 오늘 같이 얘기 나눠본 소감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정의대 선생님부터. 네, 제가 자주 쓰는 언어가 아니어서 처음에 되게 낯설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결국에 하는 얘기는 되게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술가라는 아이덴티티가 있는 사람이 예술의 어떤 외적인 방향성, 관계 맺는 방향성, 이런 거를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박진희 쌤 어떠셨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결국 그 선에 서 있었더라고요.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술이 여하튼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데 역할을 한다면, 예술인들이 이런 사회적 가치를 생성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술인들의 그런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좀 바라봐주는 사회적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떤 돌봄 감수성이나 공동체 감수성을 좀 합의해가는 과정들 안에서 예술가들의 역할, 또 사회 역할들, 결국 태도의 문제일 건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문화 소셜 플래너라는 내용의 자유로운 대화죠. 오늘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요. 정말 5분 모두 다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